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다시 11월이 됐습니다. 요즘 뉴스들 참 많죠. 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서, 그래 세 번째 집권입니다. 남아메리카는 주요 5나라가 전부 좌파 정권입니다. 유럽과는 정반대죠. 인도에 엄청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로 되어 있는, 그러니 사람만 다니는 이 다리가 무너져서 무려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 이태원 사건, 그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불감증이 빚은 사고입니다. 이틀 전 10월 29일이죠. 밤 1시 15분, 이른바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이 주말을 맞아 이태원 일대 최소 이 수만 명의 인파가 밀리면서,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간 인파가 13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수만 명의 인파가 밀리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후진형 사고입니다. 어느 신문은 칼럼 제목에 나라의 망신이다, 이런 식의 칼럼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그 젊은 청춘의 죽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사고는 폭이 불과 3.2m, 그리고 경사진 좁은 골목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 골목을 다녀봐서 잘 압니다. 그 골목은 이태원 입구에 있는 해밀턴 호텔 역 골목으로 이태원역과 이태원 큰 거리 사이를 잇는 골목입니다. 이 골목길의 폭은 최대 5m, 넓은 곳이 5m, 그리고 보통은 3.2m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좁은 골목길입니다. 어제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좁은 골목길에 인파가 교차되고 밀리면서 경사진 위쪽 뒤편에서 몇 명의 젊은 남자들이 밀어! 밀어! 라고 외쳤다는 이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젊은 한때 그런 장난질을 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이 대형 참사를 빚은 원인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은 압사 사고를 부른 그 청년들을 찾고 있습니다. 맨 처음 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2시간 뒤 오전 1시 30분 기준으로 그 당시만 해도 깜짝 놀랄 숫자, 무려 59명이 사망을 하고 150명이 부상했다는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59명은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사망한 사람이 13명, 그리고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46명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사망자의 대부분은 20대였습니다. 보도를 보면 오전 1시 30분쯤 사고 현장 인근 수천양대 병원 응급실에는 응급 차량이 끊임없이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람이 깔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최초 접수된 시각은 오후 10시 24분입니다.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용산소방서, 중부소방서 등 용산 관내 이 구급 차량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용산소방서는 바로 길 건너편 맞은편에 있죠. 그러나 구급차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용산소방서에서 사고 현장까지는 4차로 하나만 건너면 되는 그 짧은 거리인데 그곳을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날 현장에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모인 탓에 구급차가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날이 밝았어야 사고 상황도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눈을 의심케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이태원 일대에 13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해밀턴 호텔 서편 좁은 골목에서 총 154명이 사망하고 중상자 36명, 그리고 경상자 96명 등 132명이 다치는 대형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참 후진형 사고입니다. 그리고 안전불감증이 빚은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는 정부의 책임이다,
아니다 이런 걸 따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안전불감증을 평소에 안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 이런 사고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2014년이죠. 304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부상자 숫자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 사고 장소는 해밀턴 호텔 서핑 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m짜리 폭 3.2m짜리 내리막 골목길입니다.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와 유명 식당 및 클럽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래서 요즘 세계 음식 문화거리라고 부르죠. 이 세계 음식 문화거리를 잇는 지름길이라서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참사는 헬로윈 데이를 즐기기 위해 저녁부터 몰려든 인파로 인해 이 골목마다 행인들이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 밤 10시, 오후 10시 15분경에 해밀턴 호텔 서핑 골목길에 서 있던 인파가 내리막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마치 도미노처럼 서로 깔려서 일어났습니다. 신고 2분 만에 구조대원이 도착했지만 이 좁은 공간에 인파가 뒤엉켜서 구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도로 정체로 구급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앞다퉈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그러죠. 가슴을 이렇게 눌리는 이 심폐소생술. 저도 이 적십자 교육을 받을 때 배웠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에 나섰지만 이미 구조의 골든타임 4분은 지난 뒤였습니다. 이 호흡이 멎고 4분 안에 심폐소생술로 호흡을 되돌리지 않으면 효과는 거의 없죠. 소방당국은 이날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발령하고 이 소방대원, 경찰 등 2,421명을 구조작업에 투입했지만 별다른 구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사망자 154명 중에 103명이 20대였습니다. 그리고 30대 30명, 10대가 11명, 40대가 8명, 50대도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나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신원을 파악 못했으니 말입니다. 사망자 중에 98명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란인 5명, 중국과 러시아가 각 4명씩, 미국 사람 2분, 그리고 일본이 2분, 외국인 26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있으면 늘 언론의 반응이 저는 참 이상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사고, 물론 사고가 터지니까 이런 표현을 쓰겠죠. 예견된 참사였다. 이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에 묻고 싶습니다. 예견된 참사였으면 왜 사전에 그걸 지적하지 못했습니까? 올해는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헬로윈 축제라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도 용산구와 서울시 그리고 경찰 등은 안전사고 대비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지적을 하더군요. 이태원 헬로윈 축제는 더군다나 주최자 없이 인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파티를 여는 형식이라, 그러니까 클럽마다 파티를 여는 형식이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야 할 주체도 마땅치 않았던 것도 한 이유로 거론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그래 폐쇄회로 TV의 영상들을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라디오에 여성 정치인 2사람이,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여성 정치인 2사람이 하나같이 정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제 한겨레 신문, 저는 뭐 인터넷판에만 들어가 봤습니다. 이 한겨레 신문 인터넷판에 행정참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 헬로윈데이 이태원 참사가 행정참사다. 여러분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진보좌파 인사들은 대통령실이 용산에 옮겨오는 바람에 경호 인력으로
이 경찰 인력이 차출되면서 이태원에 투입될 인력이 부족했다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죠. 민주연구원 부원장 남영희, 이분은 지난번 선거에 미추홀에 출마를 했죠. 이 남영희 씨, 이분이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탓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곧 지웠습니다. 왜 지웠을까요?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상한 보도가 있었지만 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통령 출퇴근에 투입돼 밤낮 야근까지 고충을 토로하는 경찰 인력이 700명, 마약 및 성범죄 단속에 혈안이 돼 투입된 경찰 200명, 모두 용산 경찰서 관할 인력이다. 말하자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의가 내린 결론입니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그런데요, 일본 시부야, 우리 홍대 앞, 우리 이태원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홍대 앞과 그리고 뉴욕입니까? 또 그리고 시부야, 이 세 곳을 이 젊은이들이 3대 성지라고 부르더군요. 그런데 투입된 경찰은 불과 100여 명. 이번에 전혀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부야 가봤습니다만 시부야도 좁은 골목들 그리고 언덕길들 아주 복잡합니다. 거기 엄청난 인파가 모였지만 사고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남영희의 말에 댓글들이 많이 끌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또 당연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 대변인 김의겸조차 이 남영희의 글을 개인 의견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한 말이 이렇습니다. 그런 내용의 글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도부에서 의견을 모았다. 남영희는 결국 20여 분 만에 글을 삭제했는데 놀랍게도 또다시 SNS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론이 정해진 후 내린 SNS 글을 기사화시도 무방하다. 여전히 슬픔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본인이 슬픔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건 알겠습니다. 저 역시 똑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대통령실에 옮겨놓은 바람에 경호력을 빼내느라 그 이태원 거리에 경찰을 투입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건가요? 물론 이런 생각하지도 못한 참사에도 국가의 책임은 큽니다. 솔직히 국가의 책임이 큽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관할구청과 경찰 등은 28일부터 30일까지 하루 1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일찌감치 예상했는데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인파를 통제할 방법을 강구했어야 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특히 이태원 헬로윈 축제는 시민들이 자율적인 축제로 안전조치를 담당하는 곳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참사를 두고 행정참사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공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호 인력을 빼내느라 인파를 통제할 인력이 부족했다는 말은 일종의 음모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이 방송 등에서 근거 없는 감성적 발언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저기 방송에서 뜨는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좁은 골목길을 일방통행으로 관리하지 못했나? 전직 국회의원 두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에서 이 말을 했고 평론가라는 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 대학 교수 역시 일방통행을 못한 행정당국을 나무라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송 얘기를 듣다가 보니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외나무다리 같은 길이 아닌데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의 한쪽 방향 통행을 막는
그러니까 사람의 통행을 한쪽을 완전히 차단하는 일방통행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폭이 3m가 넘고 인근 지하철역과 통하는 직통 골목길을 말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할까요? 사고가 난 뒤 현장 목격자들은 말합니다. 인파가 몰리드는 좁은 골목길만이라도 통제됐어야 했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는 건 맞는데 그 일방통행을 하다니요. 좁은 길목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에 통행 방향을 정하고 지뢰바는 인원수를 조절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인데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방통행은 아니죠. 아마 이 정도가 통제할 수 있는 최대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김어준 방송도 일방통행을 말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터넷에는 사고 골목에 예전에는 일방통행 통제가 있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뭔가 살펴보니 사고 골목에 예전에는 일방통행 통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한 통제를 없애서 들어가려는 사람과 나가려는 사람이 뒤섞이며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재인과 박원순 시절 가동되던 군중관리 시스템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시절에 폐지가 되면서 참사가 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31일,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이 주장을 김어준 방송이 그대로 받아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폴리스라인을 치고 한쪽으로만 통행하게 했다. 1평방미터당 10명 이상이 못 모이게. 그 왜 일방통행 설정을 이번에 안 했을까? 그게 참 의문이다. 김어준은 장인 영상도 봤다.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분명히 일방통행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확인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조선닷컴이 확인해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용산구청 측도 과거 헬로윈 때는 구청의 대응은 올해와 다르지 않았다며 주최자가 존재하지 않는 행사에서 구청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일방통행 조치를 내린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도 일방통행을 운영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겁니다. 폴리스라인은 2017년에 친 적이 있지만 인도 위의 보행자들이 찾기로 밀려 내려오지 말라고 친 것이지 골목의 통행을 분산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태원 골목길, 문제의 골목길에 일방통행을 과거에 실시했다는 것은 가짜 뉴스인 것입니다. 어쨌든 경찰은 28과 29일 이틀 동안 매일 200여 명을 이태원 일대에 배치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골목길에는 아무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큰 길에 교통정리만 했습니다. 이런 축제의 경우 경찰 인력은 주로 차도인 이태원로에 배치돼 교통통제에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사고가 난 뒤에 온갖 정문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사고 발생 전날인 28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증언이 그것입니다. 어쨌든 사고는 났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뛰어든 시민들도 있었지만 차로까지 몰리던 인파로 구급차 이송이 지연되며 초기 구조가 지체됐습니다. 구급차량 옆에서 이른바 떼창을 부르는 모습도 보도됐습니다. 한두 기사가 아닙니다. 그 젊은이들이 거리에는 젊음은 넘쳐났지만 솔직히 시민의식은 아직 요원해 보였습니다. 이태원 사고가 터지자 정치판은 정쟁을 멈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재명조차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은 놀랍게도 유승민이었습니다. 그는 어제 31일 페이스북에 차디차게 돌아온 자식을 끌어안고 고통에 울부짖는 엄마 아빠를 보며 눈물이 나고 분노가 치밀었다며 그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생각해 봤다. 왜 내 자식이 거기서 죽어야 했는지 라고 썼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감정 느낍니다. 유승민은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반드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만 유승민은 그걸 제가 보기엔 정략적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유승민은 국가는 왜 존재합니까? 라고 물으며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정부는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라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승민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에게 곧장 칼을 겨눈 겁니다. 이렇습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선동적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한 장관부터,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부터 당장 파면해야 한다. 솔직히 참 감성적 주장입니다. 과연 유승민의 말대로 이번 사고가 행정부가 제 역할을 못해서 일어난 참사입니까?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으로 일어난 사고인데 행정부가 미처 예견하지 못해 대비하지 않은 탓에 그 사고 결과가 엄청나게 확대된 것입니까? 어쨌든 유승민의 판단처럼 이번 사고가 일종의 인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사고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좁은 길로 몰려들었을 때 질서를 지키며 적어도 우측 보행을 하기 위해 합심하는 시민의식이 발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고가 천재지변은 아니니 인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에 그 책임을 전부 묻는다는 것 역시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의 말입니다. 나 자신이, 내 자녀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질 것이다. 저 역시 이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철저히 잘못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인재를 막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2002년 대선 당시에 이 차떼기 대선 자금 수사로 당시 한나라당은 초토화됐죠.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한나라당은 중앙 당사를 매각해서 천막 당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선 자금 수사를 받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받고 있었던 위기보다 아마 더 큰 위기가 아닐까요? 그런데다 이재명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선상에 서게 됐습니다. 이재명은 정치보복, 야당 탄압을 외치지만 지지층 결집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주장이 민심에 얼마나 부응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분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겁니다. 절반은 그분 것. 이 말 아시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한데 논란이 됐죠.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과거 대장동 녹취록 보도와 지금 일치하는 진술이 나온 것입니다. 대장동 일당 이 남욱이 28일 대장동 재판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김만배가 2015년에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이 남욱 지분은 25% 그리고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 폭탄 발언이 나온 겁니다. 폭탄도 이런 폭탄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 않을까 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지만 막상 그 말이 법정에서 나오니 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대장동 개태가 논란이 된 뒤 지금까지 대장동 이익금에 대해 이재명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욱은 정인으로 나온 정의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물은 겁니다. 김만배가 2015년 2월 또는 4월 나에게 25%만 받고 빠지라면서 김만배 본인 지분도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 남욱은 이어 정영학에게 당시 강남 술집에서 김씨, 그래 김만배, 그리고 나, 그리고 당신 셋이 만난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억하느냐며 김만배가 이재명 지분을 언급한 장소와 상황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있는 자리에서 대장동에 번 돈의
대장동 수익금, 이익금의 배분 지도가 명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정영학은 셋이서 만났다. 그 정도까지는 기억한다면서도 이 이재명 지분 관련 이야기는 전혀 기억이 없고 주주 명부에도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유동규가 이날 재판을 마친 뒤에 한 말은 이렇습니다. 그건 밝혀질 것이다. 죄 지었으면 다 밝혀진다. 흔적이 남을 것이니까. 자, 1차는 남욱이 터뜨렸으니까 2차는 유동규가 제때 또 밝히겠죠. 그동안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측 지분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 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 9월에 시작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2019년도에서 2020년쯤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끝이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제 그분이 이재명이라는 첫 번째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재명 측은 물론 이 남욱의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재명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나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 사탕 하나 먹은 적 없다. 상방울, 조포, 김승태하고 관계는 내가 내복 한 벌 사입은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들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이익금의 절반은 공중에 떠 있거나 제수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게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지옥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유동규,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해본들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죄만 더 커집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으면 자유롭습니다. 내일은 대장동 게이트의 저수지에 과연 남욱이 말한 그분 이재명의 돈이 있느냐에 대한 공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기였습니다.